어떡하죠? 켜지를 않고 했습니다. 앞쪽에 하나도 녹음이 안 됐는데. 자, 그래서 이 작품 보면 기본적으로 앞쪽에서 자신의 이 내용을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그 반초가 붓을 던져 입신양명을 하려 했다 하니까 이거는 고사를 인용해서 관직 진출과 출세에 대해서 설명한 것이죠. 자, 남통북곤입니다. 남쪽에 가면 통제사, 북쪽에 가면 절도사가 되니까 그 지역을 다스리는 군대 사령관을 의미한다. 자, 내 손안의 일로 알았는데 내가 그렇게 될 줄 알았는데 말이야. 내 기질이 둔하여서 영리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질이 둔하고 영리하지 못한 이는 화자 자신입니다. 따라서 여기 영리하다라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선생님이 속되지 못했다는 것은 세속적으로 영악함이 좀 떨어진다라고 해서 은근히 자기를 드러내는 방식. 나는 세속적인 욕망 같은 게 많이 없고 그렇게 영악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 위에 있잖아요. 그 위에 좀 여기 말귀를 그렇게 못 알아들어. 3번 강의실 사세요. 자, 그래서 세상 일을 어떻게 알겠느냐? 세상 일이 이렇게 될 줄 어떻게 알겠느냐? 자, 한치를 나아갔다가 한자를 물러나니 이룬 것이 전혀 없고 방명하고 불행하니 이랬습니다. 스스로가 운수가 나쁘고 그 다음에 불행하다. 그래서 헐뜯는 말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모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항상 우직하고 욕심 없이 눈치 없이 그냥 내 일만 열심히 했더니 옆에서 날 모함했다는 소리. 자, 신령이 질투하고 귀신이 시기하여 내 운명이 기구하네 했습니다. 그죠? 자기 연민에 빠졌죠. 그 다음에 운명에 대한 탄식을 하고 있다. 이런 내용. 자, 내 운명이 기구하네. 이렇게 나갔습니다. 우연히 죄를 지어 귀양지가 마련되니 했죠? 귀양지. 나왔습니다. 유배를 당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화자의 지금 화자가 처한 현실은 유배 현실이죠. 자, 여기까지 특별한 질문 없으시죠? 네. 내가 욕심 없이 우직하게 내게 주어진 일만 열심히 행했더니 결국 이렇게 모함당해서 유배 오는 신세가 되었다. 지금 이렇게 표현했다. 자, 고기금을 펼치다가 기러기 걸린 모양, 비유적 표현이죠. 고기 그물을 펼쳤는데 고기는 안 잡히고 기러기가 걸렸다. 그 말이니까 나는 충성심을 다 바쳐서 그 국가를 섬기고자 했는데 결과는 유배가 됐다는 겁니다. 자, 무슨 얘기일까요? 유배 현실을 비유했죠. 유배 현실을 비유적으로 제시했다. 자, 꿀먹은 벙어리인 듯 변명할 길이 없다. 내가 뭐 입이 있어도 말을 할 수 없는 상황이야. 어차피 임금의 명령으로 내가 유배당했는데 끝이죠. 자, 왕명이 무거우니 말이에요. 그죠? 나오죠? 임금의 명령이니 죽기라도 감수하고 노목게 글 올리려 붓을 들고 앉았으니 눈물이 붓 아래로 떨어지니 글자를 어이쓰리. 자, 대강으로 아랫 말씀 마음을 편안히 하시라. 누구에게? 집에 늙으신 어머님께 편지로 마음 편히 하시라. 내가 국가의 일로 이렇게 되어 유배를 가게 되었습니다. 정도만 하고 절절한 마음을 담아 쓸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없는 상태이잖아. 그 정도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해되셨죠? 자, 중략 아래 보겠습니다. 섬 안의 풍속인가? 농가의 법이런가? 그래서 지금 섬으로 유배를 왔습니다. 그래서 섬 안의 풍속인지 농가에서는 이게 뭐 하나의 생활 국룰인지 이 말이에요. 생활의 룰인지 아침밥은 해 뜨기 전이고 저녁밥은 이경에나 준다. 아침은 해 뜨기 전에 일찍 먹고 나가서 일하고
저녁밥은 밤 9시 넘어서나 준다는 얘기입니다. 이경이 밑에 적혀 있어요. 밤 9시에서 11시 사이에나 준다. 정신도 좋으시고 때 맞추어 잘도 하네 이랬습니다. 뭘까? 반어법이죠. 참 밥 한 번, 밥 주는 인심 한 번 요상하다.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 불린 보리 콩조밥에 돌도 많고 뉘도 많다 했습니다. 뉘는 껍데기, 껍질. 벼에 이제 나달에 있는 껍질이 많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충분히 도정을 안 한 것이 뭐냐면 바로 현미죠. 현미는 한 번 덜 도정을 한 거예요. 쌀은 걸 완전히 다 벗겨낸 거죠. 현미는 약간 우둘두둘한 상태로 남겨둔 거예요. 이런 식이에요. 자, 그래서 가지가지 섞였으니 낙엽의 가을 소리라 했어요. 무슨 소리일까? 낙엽의 가을 소리. 낙엽의 가을 소리. 뭘까요? 효재, 알 수 없을까? 채이가 알 것 같아요. 채이가 너무 추웠나 봐. 아, 벌레가 있어서? 벌레 탁 잡아야지, 이렇게. 채이, 테토년데. 네. 자, 낙엽의 가을 소리. 그 기념으로 채이가 한번 얘기해보세요. 낙엽의 가을 소리 뭘까? 낙엽의 가을 소리. 낙엽이 버서석 버서석 하는 소리야. 자, 밥을 씹는 소리다. 이렇게. 밥을 씹는 소리야. 갖가지 이게 막 보리 조밥에 돌도 섞여 있고, 막 그 다음에 그죠? 쌀겨가 막 섞여 있어. 껍질이 막 들어가 있다. 배고프면 단 음식이라 좋기도 좋을시고 다 반어법이에요. 참 좋기도 하다 이런 식입니다. 배고프면 달단 말이야. 시장이 반찬이다 이런 말 있죠. 배고프면 우리 허겁지겁 먹죠. 좋기는 좋네 이런 거지만 내가 지금 좋은 상황이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투정 부리고 지금 푸념한단 말이야. 내가 왜 나는 충성심과 그 다음에 올곧은 마음만 가졌는데 왜 유배를 오게 된 거야?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받아들일 수 없어. 섬에까지 와가지고 섬으로 가는 길에 죽는 사람도 많았다고요. 걸어가니까. 그죠? 특히 더운 여름에 가다가 막 열사병으로 죽기도 하고 이런 일이 많았다고. 혹은 중간에 뭐 이렇게 제대로 된 어떤 숙소에서 안 재워주죠. 죄인이라고 잡아가니까. 비를 맞은 상태로 한참 걷다가 감기 걸리면 옛날에는 세상을 떠난 일이 흔했죠. 비일비재했어요. 그래서 조선시대의 평균 수명이 뭐 40세, 30 몇 세 이렇게 얘기하는데 오래 사는 사람들은 오래 살았어요. 그때도. 그렇지만 오래 사는 사람의 수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60갑자, 12년에 한 번씩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에 이게 60갑자의 12지죠. 그죠? 12지지를 5번 거치는 동안 당신 살았구나 해서 축하한 것이 바로 환갑입니다. 요즘은 어차피 가만 놔둬도 안 죽여. 가만히 있어도 이 사람이 죽어갈 것다 하면은 병원에 데려가면 무조건 안 죽이고 살려놔요. 그래서 80 넘어까지 무조건 살죠. 그러니까 지금 시대는 환갑이나 칠순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시대가 됐어요. 그동안은 그 국민연금이나 이런 연금을 국가에서 주는 걸 만 63세 이랬다가 만 65세 이렇게 올렸다가 지금 67세 했다가 앞으로 선생님 때 가면 만 70세로 올릴 거라고 합니다. 70살까지 일을 해야 돼. 끔찍해요. 네. 자, 그래서 이 유배지로 가는 일까지도 힘이 들었을 거란 말이에요, 이 사람. 근데 유배지에 갔더니 이것들이 완전 대접도 아주 푸대접을 하는 거야. 그래서 배고프면 단 음식이라 좋기도 좋으시고 넉넉지 아니하고 가난하고 천하기에 막된 마음 절로인다. 자, 불만을 갖는 거죠. 막된 마음이야. 이것들하고 거기 있는 사람들하고 별로 잘 지내지도 못하죠. 그래서 주변이 다 바다니까 그러면 섬으로 갔으니까요. 주변이 다 바다니까 해산물을 내가 좀 잡아보자 했는데 무엇 먹을 방법을 알지 못해. 그래서 이걸 어떻게 먹지? 난생 처음 본 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양 촌놈이 간 겁니다. 오늘날로 치면.
글만 읽던 선비가 바닷가 마을에 갔으니 던져져 있으니 뭘 알겠어요. 그러니까 뭐 거기서 드시오 하고 뭐 되게 죄인으로 온 유배객을 굉장히 드십시오 선비님 뭐 이렇게 하겠어요? 그냥 던져주는 거야. 이거 어떻게 먹는 건지 모르는 거지. 그래서 해산물은 무엇 먹을 방법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귀와 눈만 유복하니 그림 속의 떡으로만 빈 배를 채우도다. 그러니까 해산물을 제대로 먹지 못하는 거예요. 특히 조개 이런 것들은 어디를 어떻게 분리해서 먹어야 할지, 멍게 뭐 이런 거, 해삼 이런 거 갖다 주면 이걸 도대체 어떻게 먹는지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 그죠? 알려주지도 않아. 이것은 어떻게 먹는 것이오 하니까 그냥 흥 하고 가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막된 마음이 막 드는 거, 저것들 아주 못 배운 것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제. 이 사람은 그래서 자기 유배 현실을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대장부 씨름을 하면 궁상이 인다하니 마음속에 불만과 그 다음에 걱정을 품으면 궁상 맞다 이 말이에요. 궁상이 인다는 것은 요즘 말로 쓸게요. 모양이 빠진다. 즉 격이 떨어지고 그죠? 그리고 가난해진다. 아유 지질이 궁상 떤다는 것은 빈티를 낸다. 가난을 떤다도 있고 궁상이 인다 하니까 내 격이 떨어진다 하니 가뜩이나 이런 중에 설상가상 염려로다. 그러니까 유배 중에 내가 지금 막 궁상까지 떨게 생긴 것이 염려된다. 돌이켜 풀어보니 내 몸은 부모님을 모셔야 할 처지로다. 효사상이죠. 이렇게 살아 어이하리. 혹 살고 있는데 돌아가시면 어떻게 돼요? 아니군요. 죄송합니다. 선생님이 잘못. 그냥 글자 들어온 대로서. 혹 내가 살아 돌아간다면 유배에서 풀려나면 죄송합니다. 네. 유배에서 풀려나면 물방울과 티끌 모아 보답하고 모자간에 다시 만나보리로다 했습니다. 자, 그래서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하고 있죠. 내가 지금 죄 없이 끌려온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와가지고 먹는 거, 자는 거 이런 것도 제대로 대접 못 받고 심지어 거기다가 어머니까지 걱정이 되는 거야. 내가 지금 부모님, 엄마 모셔야 되는데 나 이게 무슨 꼴이야 이러고 있는 것이죠. 자, 잘 이해되고 계시죠? 그렇게까지 지금 보았습니다. 자, 무죄한 귀양살이 옛날에도 있건만은 옛날에도 무지막지하게 귀양 보내고 이런 거 예전에도 있긴 있었는데 이러한 태평성대에 더욱 아니 통곡하랴. 자, 그러니까 어때요? 수용을 하지 못하고 난 못 받아들여. 하늘이 내린 재앙, 내 스스로 만든 재앙, 조목조목 각각이라. 하늘이 내린 재앙은 운명이야. 내 스스로 만든 재앙은 죄죠. 자, 죄를 지어 조목조목 각각이라. 운명 따로, 내가 지은 죄 따로인데 나는 운명은 나빴을지 몰라도 죄는 안 지었다. 그죠? 따라서 이게 뭘까요? 결백을 토로하는 거. 죄를 지어 죄가 아니라 죄를 얻은 탓이다. 그죠? 무고함을 강조하는 겁니다. 즉, 모함으로 인해서 유배되었다. 이런 얘기죠. 자, 8만 집에 많은 사람이랬죠. 서울 그러면 인구를 어떻게 표현하죠? 1000만 서울 이렇게 표현하죠. 오늘날. 자, 당시 조선 한양은 8만 호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집이 8만 채가 있었다. 조선시대를 통틀어서
한양에는 인구가 가장 많았을 때가 30만 명대 후반이었어요. 4대문 안에 집이 8만 채가 있으니까 전근대 사회에서는 어마어마한 도시이긴 하죠. 그러나 8만 채. 그래서 조선의 인구가 한양 인구가 제일 많았을 때가 만 37만 명 이 정도. 작은 곳이에요. 4대문 해봐요. 서대문, 남대문, 동대문, 그리고 저기 북문 있죠? 이름 뭐야? 북대문, 그 이름을 뭐라고 하지? 동대문이 흥인지문 뭐 이런 것처럼 숙정문인가? 무슨 문 있는데 하여튼 선생님 갑자기 까먹었습니다. 하여튼 그 안에 여기 4대문 아니에요. 그 4대문 안에 8만호. 많은 사람 억울한 줄 누가 모르겠느냐. 공정하게 의논을 하면 설마 아니 풀려나리 이랬습니다. 자, 그래서 해와 달 같은 우리 성상, 요순 우탕, 문무의 때에 따라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 고대의 성현들이죠. 태평성대의 때를 따라 옥과 돌을 가리시고 특별히 명을 내려 석방해 주시면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어때요? 이 사람은 수용을 하지 못하는 거야. 무고하니까 나 좀 빨리 풀어주세요. 나 미치겠어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춤추고 돌아가서 천은을 감축하고 임금은혜를 찬양하고 감축하다, 찬양한다. 그리고 또 어머님 슬하에서 남은 세월 번화하게 지내리라. 그래서 다시 집으로 돌아가고 싶다. 이런 얘기입니다. 됐죠? 자, 그래서 이방익의 홍리가라고 하는 가사문학이었는데 결국 나는 지금 억울하게 유배 와 있으니 다시 돌아가게 해줘. 나 다시 돌아갈래. 이겁니다. 됐죠? 그에 비하면 정약용 선생은 그대로 받아들였을 것이다. 이렇게 됩니다. 자, 왜냐면 아까 우리 12원 문제에서 한쪽은 받아들인 사람, 한쪽은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 여기는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이죠. 가에서는 받아들인 사람 보겠습니다. 나산, 처사, 나공은 나이가 80이 다 되어 가는데도 홍안에 새카만 눈을 지니고 있어서 여유 있는 품이 신선과 같았다. 자, 그래서 나산, 처사, 나공은 긍정적인 인물이죠. 작가가 생각할 때. 홍안입니다. 젊은 얼굴에 새카만 눈입니다. 나이 80이 다 됐는데도 아주 젊은 기상을 지닌 얼굴을 하고 있다. 홍안은 붉은 얼굴에 핏기가 이렇게 있는 젊은 사람들. 여기 있는 친구들은 한 40대 후반에 한 50대 중반에 있는 아주 예쁜 뭐 전직 막 모델이나 아니면 탤런트, 영화 배우 옆에 가면 그 옆에 서 있는 거 어느 정도 이렇게 꾸며서 여기 있는 친구들이 딱 가 서잖아요. 그럼 본인들이 나이가 깡패야. 왜냐? 젊으니까. 전 얼굴에 막 여드름도 있는데 그런데 이렇게 화장을 조금만 해주면 그냥 반짝반짝 빛이 나요. 젊은 사람들이. 그게 홍안입니다. 그리고 새카만 눈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나이 80인데도 눈빛이 또렷하다 이런 뜻이에요. 자, 여유 있는 품이 신선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산 정약용 선생 자신이 입는 거처 이름을 다산이라고 합니다. 그죠? 다산에 있는 암자로 나를 찾아서 말하기를 아름답도다 이 암자여. 꽃과 약초가 벌려있고 막 흐드러지게 피어있고 샘과 돌이 환하게 둘러있으니 세상 근심 모르는 사람이 사는 곳이로다. 그러나 지금 그대는 귀양 온 사람이야. 그래서 주상께서 사면하여 환양케 할 것이니 주상께서 너를 나중에 풀어주지 않겠느냐. 그럼 환양할 것인데 다시 돌아갈 건데 정약용 선생의 고향이 어딘지 알아요? 남양주입니다. 그래서 남양주에 뭐가 있죠? 다산 신도시가 있죠. 그죠? 남양주 출신이에요. 자, 그래서 사면하는 글이 오늘 도착하면 내일로 그대는 이곳에 있지 않게 될 것인데 여기 이렇게 갖고 놀 이유가 있겠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뭐 때문에 꽃을 모종하고 약초 심으며 샘물을 끌어들여 못을 만들고 돌을 쌓아 도랑을 만드는 등 이처럼 구원한 계획을 세우는가?
구원하다는 것은 뭘까? 오랜 앞을 내다보는 계획입니다. 앞으로 멀리 내다보는, 그죠? 멀리 앞을 내다보는 계획을 세웠느냐? 구원한 계획을 세웠느냐? 오랜 앞을. 그지? 그래서 내가 나산 남쪽에 암자를 세운 지 30년이 다 되며 거기에서 사당을 모시고 자손을 기르고 있네. 그런데 그 암자는 거칠게 깎아 끼우고 썩은 밧줄로 얽어맸으며 정원은 가꾸지 않아 잡초가 무성해. 난 그냥 30년이 된 집도 대충 그냥 살고 있는데 자네는 지금 자네가 여기 왔다가 다시 돌아갈 날이 머지 않은데 근데 이분은 정혜연 선생은 20년 가까이 18년이 넘도록 유배 생활을 했죠. 근데 우리 집은 대충 그냥 갖고 놨는데 수시로 구차스레 보수만 하고 아침에 저녁을 걱정하지 않는다네. 그러니까 나는 아침에 저녁 때 여기 어지럽혀질 것도 걱정을 안 하고 있는데 자네는 어찌 이렇게 집을 이렇게 아주 소담스럽고 예쁘게 잘 꾸며서 멀리 오래 살 계획을 여기서 하고 있느냐. 지금 이것을 탓하는 것이죠. 이것은 무슨 이유인가? 우리 삶이 떠다니기 때문이네. 혹은 떠서 동으로 가고 혹은 떠서 서로 가며 혹은 떠서 다니고 혹은 떠서 그치며 떠서 갔다가 떠서 돌아오니 떠다니는 것이 아직도 그치지 않았네. 우리는 어떤 면에서 떠다니고 있는 존재죠. 부유하는 존재. 그치? 집에 있다가 걸어서 여기로 나왔죠? 여기 있다가 어디 다른 곳으로 가면 버스 타고 그리로 이동하죠? 차를 타고 집으로 갈 겁니다. 그죠? 떠다니는 거야. 그랬다가 월요일 아침이면 또 차 같은 걸 타고 오거나 걸어서 학교를 갔다가 또 몇 년 뒤에는 어딘가 또 다른 집단, 조직에 들어가서 활동을 하다가 또 한 15년 뒤쯤이면 또 뭔가 내가 있는 곳에 우리 항상 어딜 떠다니는 존재와 같다는 거예요. 인생은 떠 있는 것과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자신의 호하기를 내 이름을 붙이기를 호를 붙이기를 스스로에게 호를 붙인다. 자, 호하기를 부부자라고 했습니다. 떠다니는 존재라는 뜻이죠. 그죠? 나산처사가 얘기해요. 집은 이름하여 부함이라고 하였네. 나는 그리고 집은 그냥 떠다니는 자가 거처하는 곳 이런 식입니다. 그죠? 네. 자, 나도 이와 같은데 하물며 자네는 어떠하랴? 자네 일은 지금 내게 의혹이 되네. 내가 대충 집을 이렇게 가꾸고 있는데 난 떠다니는 존재라고 지금 얘기하는데 자네는 심지어 왜냐면 나도 이와 같은데 나는 30년째 정착을 했어요. 그죠? 근데 하물며 자네는 어떠하랴? 뭘까? 곧 사면되면 다시 한양으로 돌아간다니. 그러니까 내가 볼 때 자네는 오히려 여기가 임시 거처에 해당하는 곳인데 여기를 이렇게 가꾸는 이유를 난 모르겠는데 이렇게 표현했다. 그죠? 그래서 지금 내게 의혹이 되네 했습니다. 난 좀 의심스러운데? 좀 궁금하네. 이렇게 묻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다산 정약용 선생의 대답을 이끌어내는 보조화자가 됩니다. 내가 일어서면서 말하기를 달언이로소이다 했습니다. 달언이란 말은 무슨 말일까? 달변했죠. 좋은 말입니다. 훌륭한 말이다. 구구절절 그냥 아주 달변이야. 이렇게 얘기해요. 칭찬하죠. 삶이 떠다니는 것은 선생이 이미 알았습니다. 그러나 호수와 늪이 넘치면 부평초의 잎을 도랑에서도 볼 수 있으며 장마가 치면 나무 인형도 물을 따라 흘러가게 됩니다.
자, 이것은 모든 사람이 아는 바이며 선생께서도 스스로 비유하신 바입니다. 떠다니는 것, 모든 것이 떠다닌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동의했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떠다니는 것이. 근데 한술 더 뜹니다. 떠다니는 것이 어찌 이것뿐이겠습니까? 그뿐이지 않단 말이에요. 고기는 부레로 떠다니고 뜨는 거 있죠? 그 다음에 새는 날개로 떠다니며 물방울은 공기로 떠다니고 구름과 안개는 증기로 떠다니며 해와 달은 빙빙 돌면서 떠다니고 별은 일정하게 매어 떠다니며 하늘은 태허로서입니다. 태허는 몹시 큰 허공이란 말이에요. 그죠? 태허로서 뜨고 지구는 조그만 덩이로 떠서 만물을 싣고 억조 창생을 실으니 이렇게 보면 천하에 뜨지 않는 것이 있습니까? 자, 그러니까 어때요? 논의를 확장하죠. 논의의 범위를 확장하는 겁니다. 나도 떠다니고 너도 떠다니지만 이라고 당신은 얘기했으나 모든 건 알고 보면 다 떠다니는 거야. 내가 여기 있는 것도 여기 떠 있는 것이고 저기로 가면 저기 떠 있는 것에 불과한데 여기서 금방 뜰 사람이라고 해서 여기를 가꾸지 않아야 될 이유가 있느냐? 이렇게 반문하는 것이죠. 그죠? 고전수필은 이처럼 뭔가 아름다움이 들어있다. 우리가 귀 기울여 볼 만한 내용입니다. 차라리 이런 수필을 많이 읽히면 되게 좋을 텐데 하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논의의 범위를 크게 확장시켰죠. 천하에 모든 것이 뜹니다. 가령 어떤 사람이 큰 배를 타고 넓은 바다로 들어가서 선창 안에 한 잔에 물을 부은 뒤에 갈대잎으로 배를 만들어 그 물에 띄우고 그 뜬 것을 비웃으며 자신이 큰 바다에 떠 있다는 사실은 잊어버린다면 어리석다. 그죠? 물을 딱 부은 다음에 갈대잎으로 배를 만들어서는 그 물에다가 탁 띄웠어. 그러고는 떠 있다고 비웃었어. 근데 나는 거대한 바다 위에 떠 있는데 이 말입니다. 그렇죠? 지금 천하에서 뜨지 않는 것이 없는데 선생이 홀로 떠다니는 것을 스스로 마음 아프게 생각하여 자신을 부르고 또 집에 그런 이름을 붙여 떠다니는 사실을 슬퍼한다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선생이 그 훌륭한 사람이라 나이 80에도 눈이 새카맣고 홍안이다. 훌륭한 사람인데도 생각 안에 어리석음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어리석음을 이렇게 일깨워주는 거예요. 자, 우리가 떠다닌다는 사실 자체를 슬퍼할 것이 못 된다. 나산처사니까 결국 관직으로 나가지 못하고 그저 지방에서 이렇게 살고 있는 선비란 얘기. 자, 그러니까 그래도 너는 저기 정조 임금의 오른팔 역할도 좀 해보고 출세도 좀 해봤잖아. 너 만약에 사면시켜주면 다시 올라갈 거 아니야. 넌 잠깐 거처하는 곳에 불과할 수도 있는데 그럼 너야말로 더구나 더욱이 떠다니는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집을 이렇게 소담스럽게 가꾸어 놓느냐 이렇게 얘기했다. 나는 집을 대충 30년째 정착하고 있는데도 집을 대충 가꾸면서도 떠다니는 존재이자 떠 있는 집이라고 지금 붙여놨는데 말이야. 지금 누구 매기는 거야? 약간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그랬더니 당신이야말로 바다 위에 본인이 떠 있으면서 그 안에 물을 한 잔 떠놓고는 갈대잎을 띄워서는 떠 있는 거 비웃는 거하고 똑같은 얘기 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 세상에 다 떠다니는 거지. 당신이 여기 있으면 떠 있는 것이고 내가 한양에 있어도 난 떠 있는 것이다. 그러니 여기 유배지에 와 있어도 나는 떠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모든 존재가 부평초와 같고 모든 존재가 다 부부자인 것이다. 내가 지금 여기에 가꾸고 있는 이 집도 부암이고 만약에 남양주에 있는 여기로 내 집으로 돌아가 거기도 떠 있는 곳에 불과하다. 다 떠 있는 거야. 그래서 태양계 전체가 다 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 꽃이며 약초, 샘물과 괴석 등은 모두 나와 함께 떠다니는 거죠. 떠다니다가 서로 만나면 기뻐하고 떠다니다가 서로 헤어지면 씻은 듯이 잊어버리면 그만인데. 자, 여기에서 바로 우리는
달관의 경지. 달관이란 말은 무슨 말이죠? 수용과 초월이에요. 만약에 우리 친구들한테 고3 언니 오빠 혹은 고1이나 중3 동생이 있다면 서로 가끔 말다툼하거나 싸울 수 있어. 그쵸? 뭐 20 몇 세 되는 오빠나 언니 있어도 싸울 수 있어요. 가끔 의견이 안 맞아. 몇 살 차이가 안 나니까. 근데 우리 부모님이 아이를 낳았는데 나하고 차이가 많아. 이제 5살 된 동생이 있어요. 걔하고 싸울 수 있을까? 싸울 수 없죠. 걔가 칭얼거리면 내가 걔하고 막 붙어 싸운 18살이 5살짜리 동생하고 싸우면 모양 빠지잖아요. 그죠? 그럴 때는 5살짜리 동생은 어떻게 하면 되지? 토닥여주면 되죠. 그랬어. 이렇게 달래주고 끝나야 되는 게 맞죠? 그죠? 그게 바로 달관입니다. 수용하는 거예요. 수용이 안 되면 싸우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달관의 경제. 선생님 봐. 선영이를 이렇게 수용하고 있잖아. 선영아, 떠다니는 것은 조금도 슬픈 것이 아닙니다. 그죠? 초연한 상태란 말이에요. 벗어났어요. 어부는 떠다니며 먹을 것을 얻고 상인은 떠다니며 이익을 취하고 범녀입니다. 고사가 인용됐죠? 중국 춘추 전국 시대에 재상 노릇을 했던 사람이에요. 범녀는 강호에 떠서 화를 멀리하였고 그 다음에 서불은 그러니까 범녀가 왕을 만들었는데 이 왕을 만들고 오니까 이놈이 장경조회형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목이 길고 입이 새 주둥이 같은 그런 형상이에요. 이 사람의 특징은 장경조회형은 선생님 옛날에 책 춘추 전국시대 그거를 막 이렇게 읽어갖고 뭐 그냥 대충 아는 내용인데 이 사람은 환란, 어려움은 같이 할 수 있어도 환락, 즐거움은 같이 할 수 없는 존재. 그래서 안 되겠다 하고는 떠나버린 거예요. 그게 범녀입니다. 그래서 강호에 떠다니며 화를 멀리했고 화를 안 입게 됐어요. 근데 끝까지 남아있던 사람들은 전부 막 그 옆에 있다가 화를 입게 되고 나중에 그 나라가 막 망하게 되죠. 무너질 때 곁에 있다가 다 죽임을 당하고 이런 일을 겪게 됐다. 그러나 범녀는 화를 입지 않았고 서불입니다. 서불. 자, 서불은 뭐라고 적혀 있어요, 거기? 다 똑같아요. 고사 속에 등장합니다. 서불은 떠서 나라를 열었고 장지와는 떴기 때문에 즐거움이 있었고 예원지는 떴기 때문에 안락하였으니 떠다니는 것을 어찌 소홀히 여기겠습니까? 자, 무슨 말일까요? 유배 상황 자체를 중시하는 거예요. 유배 자체가 중시할 만한 건 유배 당하는 건 나쁜 일이니까. 근데 내가 유배 상황이 되었다면 유배 상황 자체는 중시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의연함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수양과 성찰의 계기로 삼고 있는 태도를 갖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떠다니는 거야말로 정말로 훌륭한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얘기죠. 공자 같은 성인도 역시 뜨는 것을 새 뜻을 두었다. 공자가 결국 천하를 주유했죠. 나를 받아줄 수 있는 왕이 없을까? 이랬다. 나를 받아줄 수 있는 왕이 어디에 없느냐 이렇게 다니다가 결국 나중에 돌아왔죠. 이 세상에서 나를 쓸 곳이 없구나, 마땅치 않다는 사실을 알고는 자신의 고향인 노나라로 다시 돌아와서는 국어학원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사설 국어학원 원장님을 평생 하다가 돌아가셨어요. 오늘날의 입시 국어하고 그 당시의 국어학원은 다르죠. 그 당시는 실제로 독서를 하는 겁니다. 사설 학원장이었어, 실제로. 그래가지고 후학을 양성했죠. 그러면서
사림을 만들어냈죠. 선비들을 막 양성해가지고 이 유교, 유학이라는 학문을 일구어낸 거예요. 그죠? 네. 자, 그래서 선생님은 개인적으로는 엄청난 자부심을 갖고 있어요. 공자와 같은 길을 걷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천만의 말씀이죠. 무슨 같은 길이에요. 입시 국어하고 있는데. 자, 어쨌든 공자도 결국 떠돌아다니다가 아니구나 하고는 돌아와서 포기했어요. 지금 시대에 나의 뜻은 받아들여지지가 않는구나를 알았다는 겁니다. 자, 물에 뜨는 것도 오히려 그러한데 땅에 떠다니는 사람 이랬습니다. 땅에 떠다니는 사람. 물에 뜨는 것도 오히려 훌륭한데 이 말이에요. 땅에 떠다니는 사람은 더 훌륭하다. 그죠? 따라서 이 얘기입니다. 유배 상황 그 자체를 수양과 성찰의 계기라는 측면에서 매우 중시하고 의연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라는 내용이 된다는 겁니다. 됐죠? 자, 12번에 보겠습니다. 문제 가볼게요. 자, 12번에 보면 가의, 여기 보면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입니다. 가의 반초가 붓을 던져 입신양명하려 할제와 나의 어부와 상인은 모두 화자의 유배지에서의 고통을 형상화했다 이랬습니다. 자, 둘 다 아니죠. 어부와 상인은 고통이 아니라 그들이 떠다니면서 이익을 얻고 자신의 본분을 다한다. 그죠? 반초가 붓을 던져 입신양명을 하려 한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결국 관직에 승진하고 관직에 진출하고 출세한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유배지에서의 고통을 형상화한 것과 관계가 없죠. 답은 1번이에요. 반초가 붓 던져 입신양명 했잖아요. 입신양명은 관직에 나아감을 의미하죠. 유배지에서의 고통을 형상화하는 것과 다르지. 앞에 보시면 반초. 맨 앞에 있죠. 반초가 붓을 던져 입신양명하려 할제 출장 입상하기. 자, 남통 북고는 내 손안의 일이다. 그러니까 내가 그동안 관직 생활했다 그 얘기예요.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따라서 유배지에서 고통과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2번 불린 보리 콩조밥에 돌도 많고 뉘도 많다. 그 다음에 모두 나와 함께 떠다니는 것을 통해 두 화자가 격리된 공간에서 대응하는 방식의 차이입니다. 위에는 어때요? 투정을 부리죠. 수용을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모두 나와 함께 떠다닌다 했습니다. 어때요? 이것은 수용하고 달관했다. 초연한 상태. 맞죠? 3번 막된 마음이 절로인다. 현실의 정착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지? 부평초입입니다. 이것은 현실을 초연하고 초월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수용한다. 받아들였다. 맞는 것이죠. 그렇죠? 맞는 것입니다. 다음에 4번. 자, 성상이 특별히 명을 내려주시기를 바란다. 석방해 주시기를 바란다. 나의 주상께서 사면을 할 예정이라는 내용을 통해서 유배된 인물로 추정할 수 있다. 당연하죠. 5번 자신의 억울함을 풀고 어머니 슬하러 돌아가고 싶다. 이 말은 세속적이고 인간적인 소망이에요. 돌아가고 싶죠, 집에. 그런데 나는 인간의 삶을 거대한 우주 속에 떠다니는 것으로 바라봤다. 따라서 유배라고 하는 이 특수 상황을 보편적 철학으로 승화시켰다. 그죠? 철학으로 승화시켰다. 특수 상황을 보편적 철학으로 승화시켰다. 왜? 거대한 우주에 어차피 보편적으로 떠다니는 삶의 일종이다. 이렇게까지 받아들였다. 유배지의 삶도 떠 있는 것이고 저들의 삶도 다 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고전 한 꼭지를 또 봤습니다. 이게 내용이 꽤 길어서 시간이 많이 걸리네요.
자,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